네, 괌으로 다 갑시다 그냥. 그냥 괌으로 갑시다.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이런 거. 자, 어떻게 절반을 애들한테 다 내라고 그래. 아, 나 정말 화가 사겨지질 않네요. 죄송합니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유,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이야기 한번 가볼까요? 예, 미국 시장은 좀 올랐습니다. 살짝 올랐습니다. 0.67, 1%, 0.87%. 네. 뭐 평소에 한 1%씩 가까이 올랐으면은 비교적 괜찮았습니다, 견주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드렸겠죠. 네. 근데 6일 동안 하락하다가 반등한 거예요. 그래서 큰 음봉을 주고 작은 양봉을 주었기 때문에 소폭 상승했다 이 정도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장중에 상승폭을 좀 확대하다가 후반에 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난 부분들 보면은 여전히 매물이 좀 있다. 소극적인 투자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빅지수나 유가, 달러 인덱스, 국제 수익률 전반적으로 조금씩 다 하락을 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지표는 좀 소강 상태에 들어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종목들은 조금씩 반등을 다 했고, 엔비디아는 워낙 급락했기 때문에 약 4% 정도 반등을 했고요. 테슬라만 빅테크 중에서는 약 3.4% 정도 하락을 해서 오늘 시장에서 이제 테슬라 실적 발표하죠. 이제 거기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폭 반등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은 코스피 1.45%, 코스닥이 0.46% 올랐는데요. 지난주 목요일 날도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요. 왜 요즘에 전프로님은 우리 네.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강하지 않겠냐 그런 기대감을 자꾸 말씀 주셨고 네. 저는 시장에 반영되는 걸 좀 보자 네. 이런 표현을 자꾸 드렸는데 그 두 가지를 합쳐서 봤을 때 시장이 비교적 견조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락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그렇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 금요일 날 엔비디아 10% 빠지고 반도체 급락하고 전반적으로 좀 어수선하고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아침에 엔비디아 급락 우려로 인해서 걱정을 하기 시작했는데 장 전에 항상 장 전에 선물 시장을 여러분 선물 현재가를 보시면요. 매수매도 그 수량이 나옵니다. 그 보면은 매수가 우위더라고요, 절대적으로. 네네네. 그래서 시초가 1%를 시작했어요. 엔비디아 영향 받으면서 반도체는 전체적으로 하락을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밸류업 관련주들에 속한 종목들, KB금이 어제 9% 올랐고요. 현대차 4%, 기아도 4%, 삼성물산 6.6%, 2차 전지도 같이 에코프로에 비해 5.4% 올라주면서 아침에 1% 시작을 해서 그러면은 시장이 약하니까 좀 밀릴 것 같았잖아요. 그렇지 않고 아침에 반등할 때는 반도체도 같이 반등을 했는데 반도체는 매물이 나왔고요. 나머지들은 계속해서 강세를 유지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오히려 코스피는 아침 시작이 1%였는데 더 올라서 1.45%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은 왜 들어온 거예요? 어제 외국인들은 팔았습니다. 대부분 삼성전자 팔았고요. 네. 예, 선물을 샀다는 그러니까 말씀 선물을 드립니다. 샀다는 거죠? 예, 선물은 왜 선물을 팔 때 네. 주식을 팔 때 선물을 사고 그래서? 그거로 좀 하죠. 네. 해지 그러니까 우리의 방향은 대체로 외국인 선물 따라 많이 가죠. 선물 왜냐면 프로그램 거래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네네네. 시장이 실제로 액티브가 움직이는 것보다 액티브는 개별 종목의 움직임이 있지만 지수 자체는 프로그램 거래에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네.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오후 들어서 낮다 선물도 좀 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추가 상승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익거래에서 1,400억, 비차익에 3,080억 정도인데 어제 외국인들의 매도는 삼성전자에 거의 치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밸류업 종목들이 올랐잖아요. 네. 이 종목들은 외국인들이 산 건 아니더라고요. 기관들이 많이 샀고요. 외국인들은 이제 자동차 쪽을 좀 매수를 했고, 네. 밸류업 관련 종목들은 이제 국내 기관들이 좀 많이 사고, 그리고 어제 빠진 반도체는 또 국내 기관들이 좀 사는 그런 엇갈린 수급의 행보를 좀 보였습니다. 아무튼 어제 시장을 이렇게 보면은 삼성전자 밀리고 SK 하이닉스 밀리고 그동안의 시장을 이끌었던 반도체가 밀리면서 시장 걱정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자동차나 금융
그리고 바이오, 2차 전지,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쪽들이 쭉 올라주면서 시장을 견인하면서 시장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이 표현을 왜 이렇게 드리냐면 지난주 목요일 날도 그 전날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아서 급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목요일 날 굉장히 견조하게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급락을 했다가 아랫골에 달면서 반등을 좀 줬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미국의 금요일 날 안 좋은 걸 보면서 어제 월요일 우리 시장이 시작을 했는데 물론 반도체는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나 전체 시장에서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올라주는 모습을 나타내서 우리 시장이 약간은 좀 다르게 움직이는 그런 특징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봐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강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대로 돼서 우리 시장이 더 강할지에 대해서는 디커플링이 되지는 않아요. 추세 방향은 같은데 어느 구간에서는 미국이 더 강하고 어느 구간에서 우리 시장이 좀 더 강한 이런 특징을 좀 보이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서로 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어제까지 봤고요. 오늘 미국의 제조업 서비스업 PMI 발표되고요. 오늘 테슬라 실적 발표 있고 제너럴 모터스 실적 발표가 있고요. 우리나라 HD 현대일렉트릭 실적 발표 있어요. 요거 왜 우리 맨날 삼성전자, LG전자, 뭐 삼성전자 이런 것만 얘기하잖아요. 자동차. 근데 HD 현대일렉트릭이 중요한 거는요. 이번 상승에 올해 요번에 3월에 얘가 탑이었어요, 탑.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또 같이 반도체 주가가 밀리긴 했는데 요 실적 보는 것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어떻게 변전 그러니까 이게 뭐 변압기 뭐 무슨 변압기. 전기 설비 예, 예. 이런 거잖아요, 그죠? 네네 맞습니다. 예. 아직도 뭐 지금 여기 공급 부족이라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미국에서 수입하는 것들이 대부분 멕시코는 유럽에서 많이 하고요. 우리나라의 비중이 제가 자료 보니까 10% 좀 넘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더 진입이 좀 이게 우리한테 기회가 더 많아지면 오히려 더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쪽도 있고 아직은 뭐 여러 가지의 정황상 우리의 비중은 그 정도 수준에서 멈췄다. 이렇게 뭐 양분에 있는 보고서도 좀 있긴 합니다. 참고로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미국은 연속 하락을 했고 장대 연봉 이후에 약한 수준의 반등을 했습니다. 따라서 네네네. 여기서 이게 약한 시장이 지속될 것인가? 네, 약한 시장이 지속이 될 것인가 아니면 멈춤 확인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좀 필요할 것인가? 요런 이제 장에서의 어떤 서로 다른 의견들이 좀 충돌하는 그런 그걸 확인할 시간이 필요가 좀 아닌가.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이번 주말에 PC 발표가 있습니까? 네. 네, 그리고 다음 주에 FOMC 조금 더 회의가 쉬세요. 네, 우리 이사님 목소리가 아직 좀 아프신 것 같은데 목이. 그죠? 이제 바람이 쑥 들어와서 그래요. 아, 이런. 예.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빅테크들의 이제 실적 요거 영향이 어떻게 될 건가? 요것도 이제 고민. 전반적으로 이제 되는. 관망 심리가 있는 상황이니까 네. 빅테크 실적에 따라서 시장이 좀 움직이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이제 그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우리 뭐 매일매일 시황을 보는 거고 이런 지표들을 보니까 네. 어떤 건지 여러분 다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시장 내부적으로 네네. 실질적인 고민은 그런 거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뭐 시장에서 도망가야 되는지 아니 시장에 그냥 있다면 그렇다면은 내가 어느 쪽으로 더 비중을 좀 조절해 갈 건지 네. 뭐 이런 고민들이 좀 많을 텐데요. 뭐 작년에는 2차 전지 얘기하다가 그리고 한동안 뭐 로봇 얘기하다가 네. 올해는 반도체 얘기하고 HBM 얘기고 막 이랬잖아요. 네. 근데 이게 약간 기조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밸류업은 뭐 우리 올 초에 좀 있었습니다. 기조가 있었는데 요즘에 들어서 보고서에 부쩍 원화 약세 수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시장 주도의 키워드를 가만히 보면 네. 원화 약세 수에 플러스 밸류업 수에 요 두 가지 키워드가 당분간 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원화 약세 수에 반도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화장품.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고 오늘도 또 설명을 드릴 건데요. 해외 달러 베이스로 수출을 하는데 그런 수출 기업들 중에서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 제품 기술력이 있거나 경쟁력이 있는 네. 그런 제품들이 실질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는 거고요. 그리고 금융과 고배당 가치주들 이런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시장 흔들림이 있지만
상당히 견조하게 좀 움직입니다. 참고로 그래서 가져왔는데 조용한 신고가라고 제가 썼는데요. CJ 제일제당이나 삼양식품이나 빙그레 이거 다 신고가예요. 지금요? 네. 이런 것도 CJ 제일제당하고 예,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빙그레 같은 경우에는 뭐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아, 근데 그 사이에서 우리가 네. 어느 한쪽에 계속 신경 쓰고 맨날 그 얘기만 할 때 시장에서는 또 수급이 다른 쪽에서만 맞아. 움직이고 조용히 있거든요. 올라가는 친구들이 또 예, 있더라고요. 그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살펴볼 때 지금 지금 키워드를 제가 빨간 것이 이렇게 표시했는데 이런 쪽으로 시장이 지금 조정을 보이면서 내려가고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자주 언급 드리는 것 바와 같이 이때 내가 어디에 좀 더 싫고 어디는 지금 이런 시점에 줄이는가 이게 이제 그 다음 수익률이 굉장히 중요하고 왜냐면 제가 이제 CJ 제일제당을 예. 예전에 투자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요. 예. 예, 진짜 오랫동안 안 좋았죠. 맞습니다. 왜냐면 CJ 제일제당이 예. 우리나라에서 그때 바이오 플라스틱인가? 이걸 또 한다고. 예, 예. 예, 그래서 미국에는 또 뭐 회사 하나가 무슨 데니모 사이언티픽인가 뭐 그런 회사가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CJ 제일제당이 한다는 거예요. 네네. 예, 그래갖고 그래서 또 제가 한번. 근데 예, 그때 한동안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걸 뭐라고 그러죠? 바이오 에너지. 그런 게 한동안 또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뭐 그때 잠깐 있다가 계속 들어갔죠. 왜냐하면 그게 큰 수익을 내거나 대세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요즘에는 이제 고배당 가치주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요거 잠깐 부연 설명을 어떻든 요거 좀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요. 이번 밸류업 수혜에서 우리는 세제 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이제 정책이니까 그 한 축으로 우리는 이제 고민도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불합리한 것은 계속 언급을 저도 드릴 거고 할 겁니다. 근데 직접 투자해서 그러면 어디가 가장 수혜를 입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일본이 지금 신 ISA를 올해 시행을 좀 하고 있어요. 네. 이제 거기는 소위 그 세제 혜택을 받는 계좌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들어오는 자금들은 상당히 세금을 피하기 위한 보수적 자금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게 확대가 되고 이제 되잖아요. 그게 원래 2억에서 4억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쪽으로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 한 축으로 보고요. 또 한 축은 밸류얼 프로그램 이게 이제 확정이 되면서 BM이 만들어지면 연기금은 그 BM을 추종할 거고요. 그 연기금의 아웃소싱 기업들이나 아니면 연기금 자금을 추종하는 자금들이 그것을 추종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러면 BM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 그리고 거기에 추종하는 자금들의 종목들 네. 그리고 보수적 자금들은 세금을 피하려고 하는 자금들이 많기 때문에 세금은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 금투세를 제외하고는 양도차익세에서 세금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네. 어디서 나오냐면 배당에서 나오는 겁니다. 배당에서. 이자소득세하고 배당소득세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배당 여러분 받고 계시죠? 생각보다 좀 요번에 좀 주더라고요. 배당을 네, 아직 안 나오셨어요? 아니 저도 이제 몇 개 문자 받았어요. 그렇죠. 네. 배당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소득에다가 금융소득에 이제 합치면 이제 이게 엄청나게 세금이 높아지는 이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요걸 피하려고 하는 자금들은 배당을 노린 자금들 보수적 자금이 굉장히 높거든요.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배당이 높은 가치주를 살 가능성이 높아요. 거기는 그쪽 자금들은. 네네네. 그래서 거기가 가장 수혜가 될 것이다. 그렇지. 그렇게 거기에서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고르시면 괜찮지 않을까. 부연 설명을 하나를 더 드렸습니다. 네. 예. 어제 중국은 5년 만기, 1년 만기 그 LPR 금리 동결했고요. 6월 정도에 한번 인하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준의 금리 그리고 ECB의 금리 정책에 대한 두 분의 워딩이 나와서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연준의 굴수비 총재 대표적인 비둘기파였습니다. 이분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올해 들어서 인플레이션 진전이 정체되었습니다. 특정 한 달에 큰 의미를 두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노이즈가 많은 인플레이션은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3개월 연속 같은 상황이 되면 무시할 수 없게 됐습니다. 현재로서는 움직이기 전에 좀 더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게 됐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대표적인 금리 인하 쪽으로 무게감이 실렸던 분이었거든요. 이름이 굴수비예요? 예, 시카고 연준 총재요.
이분이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한 거 보면은 상당히 아마도 이게 지금 다음번에 나올 때는 이제 이게 연준 위원들이 후퇴될 수 있을 수 있구나. 이렇게 하는 게 하나가 나왔고요. 22위는 이 빌루르와라는 분은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입니다. 네. 이분이 6월에 기자가 물었던 거예요. 6월에 금리 인다라고 계속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6월 금리 인하 결심은 흔들리지 않을 전망이다. 중동 분쟁으로 유가가 상승하더라도 정책 입안자들은 그러한 충격이 기저 물가와 기대 인플레를 자극했는지 먼저 분석해야 하며 단순히 기계적으로 반응해서는 안 된다. 깜짝 이벤트가 없는 한 너무 많이 기다려서는 안 된다. 금리는 하겠다는 얘기네요. 예, 여기는. 예, 이렇게 했거든요. 네. 제가 왜 요 두 가지를 가져왔는지 여러분들은 딱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미국은 뭐 늦어지고 뭐 유럽은 먼저 한다. 뭐 그걸 설명드리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유럽이 지금 안 좋아요. 유럽은요. 네네.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이제 하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온 이유는 더 경기가 안 좋으니까 당연히 인플레도 더 낮게 지금 되고 있고 그래서 21을 먼저 하려고 하는 건데요. 이들의 워딩에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준에서도 파월이 계속 얘기했던 것은 너무 빨리 금리 인하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 고금리를 너무 오랫동안 가져가는 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주의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네. 이걸 22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준이 지금 금리 인하를 올해 뭘 건너갔느니 금리 인상을 한 차례 오히려 해야 되느니 이런 얘기들이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뉴스일 뿐인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앞으로 진행되는 거는 뉴스와 상당히 다른 내용의 정책이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좀 보면서 뉴스 행간을 좀 보면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의미에서 이 두 네. 가지의 내용을 한꺼번에 읽어드렸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중앙은행 인물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정리해 주셨고요. 다음. 20일까지 우리 수출입 데이터는 소폭 무역 적자가 이번에 됐고요. 네, 그 중에서 화장품 데이터가 뭐 제가 가끔 요 데이터 나오면 말씀드리잖아요. 화장품이 좋아요. 그리고 화장품 수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원화 약세 수혜가 연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관심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왜 뭐가 관심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관심 종목을 좀 넣어놓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날만 보고 말아버리면 다 나중에 보면은 맞아, 올라와 이런 경우가 있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뉴스가 나오면 굉장히 관심 있게 아무튼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 종목들을요. 근데 전체 화장품 수출액이 전년 동월비 24% 증가했고 전월에도 좋았잖아요. 네. 19% 증가했어요. 네, 미국은 64%, 일본 53%, 홍콩 25%, 아시아 7개국 19%, 중국은 여전히 마이너스 8%. 그리고 기초 화장품은 플러스 27%, 색조 화장품 플러스 8%. 그래서 이쪽이 좀 잘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나섰습니다. 보험을 1조 공급한다는 거 하고 신상 지출을 네트워크 지원한다. 여러 가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상대적으로 이쪽이 시장이 좀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도 비교적 견조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이 있고 이러다가 어느 시장이 조금 안정화되거나 이렇게 탁 튀는 순간이 되면은 주가가 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화장품 향이 느껴지는 거군요. 예. 아 이거다. 옛날 공거 지금도 하나요 그렇게요? 아니 그 예. 화장품 중에 예. 이제 큰 회사들 있잖아요. 무슨 아모레퍼시픽, 네네. 뭐저 LG생건 뭐 이런 데가 있고, 네네. 그 다음에 뭐 요즘 색조나 뭐 이런 거 하는 중소형 업체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화장품 ODM, OEM 해주는 콜만 뭐 이런 데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요 세 개 중에는 예. 어디가 조금 더 이렇게 괜찮을까요? 일단 그 중소기업 제품들을 만들어주는 ODM 업체들이 제일 지금 좋다고 코스맥스, 콜마 뭐 이런데. 예,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오히려 이제 큰 회사라서 중국에 는 진출을 많이 해서 예전에 규모의 경제가 됐는데 네. 경기가 좀 안 좋아지면서 네. 오히려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수익이 빨리 늘지 못하는 데보다는 네. 좀 작은 규모로 해서 수익이 빨리빨리 느는 데들 있잖아요. 그런 데가 이런 데들 좋습니다. 주가들이 훨씬 더 지금 현재 좋습니다. 근데 그런 데가 이제 많이 오르긴 올랐죠, 근데. 예, 올랐습니다. 예. 그리고 올랐는데 뭐 다른 섹터들처럼 막 급등하고 이러지는 않았어요. 아직. 아 그래요? 예, 좀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찾아볼 필요가 아니 있다. 왜냐면 LG생건 같은 데가 네, 엄청 떨어졌더라고요. 맞아요. 보니까 네. 최고가 뭐 170, 180쯤 되는 데에서 지금 여기 찾아보니까 뭐 한 30만 원 뭐 이런 것 같은데. 네, 뭐 조금 오르긴 했지만 많이 또 못 올랐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를
과거의 탑픽이라고 해가지고 주도주여서 네. 화장품의 주도주여서 규모의 경제로 중국에 진출했던 이런 데들 있잖아요. 네. 걔들이 상대적으로 늦어요 지금은. 네. 여기도 지금 보면 중국은 마이너스 8%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에 진출, 그냥 일단 미국에 진출해서 이 뭐랄까 이쪽에 수출이 많이 는다고 한 쪽 있잖아요. 아, 그런 친구들을 더. 예예, 이쪽은 뭐 달러 베이스고 또 달러 원화 베이스. 약세에 수혜를 톡톡히 있는 쪽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쪽이 더 시장에서는 더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습니다. 테슬라에서 LG 엔솔에 전극 6조 원 규모의 주문을 했다는 한국경제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거 뭐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뭘 사면 6조 원을 사는 거예요? 6조 원 규모 전극은 전기차 130에서 140만 대 물량이 되는데 테슬라의 총 생산량의 약 70% 정도를 만들 수 있는 규모라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을 뭐 다 할 수도 있겠지만 업계의 내용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 전극을 받아서 한다는 얘기는 이 전극을 받아서 배터리 셀을 만들잖아요. 이 배터리 셀을 직접 생산하겠다는 의도로 업계에서는 해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중국 전기차 저가 전기차하고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배터리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전극을 그냥 받아서 배터리셀을 직접 생산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가지고 싼 가격의 전기차를 만들려고 자체 생산을 돌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업계에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소재도 따로따로 주문이 되지 않을까. 이제 소재가 들어가서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보다는 이제 하나하나가 이제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이 섹터별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또 해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샘 알트먼이 태양광 스타트업에 투자했다. 이 투자 규모는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네. 혼자 한 건 아니고요. 펀드와 같이 공동으로 투자를 했는데 이게 이슈가 이렇게 뉴스가 되는 이유는 맨날 얘기하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변압기 얘기한 것처럼요. 생성형 AI로 인해서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는 데이터 센터가 계속 늘고 있잖아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계속 느는 것 때문에 AI 반도체 HBM은 계속 늘 거다라고 그동안에 온 거예요, 이게. 네네. 그리고 또 한 축이 이것 때문에 전력 부족, 그래서 변압기가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AI 반도체와 전력 기업이 같이 움직였어요. 어제 반도체 빠졌잖아요. 네. 그래서 LCD, 현대 일렉트릭 이런 거 같이 빠졌어요. 아, 그래요? 예, 같이 움직였습니다. 근데 거기와 연관되어서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력 소비를 계속 하고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전력이 지금 엄청나게 소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하죠. 대형 데이터 센터 하나가 수십만 가구의 전력 사용하고 맞먹는다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네. 이 재생에너지든 청정에너지 확보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화석연료를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쪽에 아마도 시장에서는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제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과정 속에서 요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부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참고로 이 샘 알트먼은 핵 융합 스타트업 회사와 그리고 소형 원자력 개발사에도 투자를 했습니다. 계속 이쪽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도 계속해서 이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 한꺼번에 같이 AI에서 같이 움직이는 섹터로 봐야 된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은요. DB금융투자의 보고서를 이분께 허락받고 공은 아니고 일단 공표된 거니까 네. 제가 보고서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드릴 필요가 있겠다. 여기서 유의미한 어떤 우리가 팁을 찾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재미있는 보고서가 하나가 나왔어요. 제목이 뭐냐면 승률 94.47%의 투자 전략이에요. 뭐냐면요. 무조건 이긴다는 거네, 이 정도면. 우리 달러원 환율이 1,380원 이상일 때 코스피를 사면 네. 이후 1년간으로 확률로 봤을 때 승률은 94.47%, 기대 승률 평균은 50.43%, 최대는 222%, 최소는 마이너스 7%였다. 라는 거예요. 코스피 그러니까 지수를 샀을 때 네. 220%가 오른 적이 있나요? 이건 근데 여러분 직관적으로 보실 때 당연합니다. 왜냐? 우리나라 달러원이 1,400원 이상일 때 예를 들어서 외환위기 때예요. 외환위기 때 시장은 폭락했으니까 그때 샀으면 다 올랐겠죠. 아, 그때 1년 보유해서 뭐 글로벌 하겠지. 금융위기 때 1,400, 1,500원 넘어갔을 때 아,
그때 시장을 샀으면 1년 후에는 올라갔겠죠. 올라갔겠죠. 그런 이 값은 그렇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통계적으로 볼 때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표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팁 몇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지금 달러 원 환율이 과거에 1,250원 막 1,200원 아래 떨어질 때도 있고 그랬어요. 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1,300원, 1,450원의 높은 환율에 그래 원화 가치가 약세인 확률에 꽤 오랫동안 정착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원화가 약세된 기본적인 것이 우리나라의 경제와 체력이 굉장히 약해요. 예전에 비해서. 이게 기본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과거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들을 첫 번째 짚고 넘어갈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빨간 글씨로 쓴 거. 요걸 우리는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전쟁과 환율, 금리 이게 어떤 흐름으로 움직이는지를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네. 그러면서 시황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통화 가치가 하락을 해요. 그럼 이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수출 경쟁력 제고 그리고 펀더멘털 계산이 된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이거 대학교 1학년 경제학 경영학 배우면 맨날 이거 배우는 거예요. 처음에 배우는. 이게 개선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주가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좋은 게 아니고 수출 경쟁력 제고는 글로벌 경쟁 산업권 중에서 경쟁 우위에 있는 것들만 좋다. 이걸 부연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요. 그리고 그렇겠죠. 그런 기업들이 만약 삼성전자를 얘기를 할게요. 삼성전자의 통화가치 하락하면은 수출 경쟁력 제고되죠. 펀더멘털 개선되죠. 네. 그래서 삼성전자의 기업이 이익이 늘어나고 주가가 오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이익이 개선되는 상황이 되면 시차를 두고 통화 가치는 강세로 전환합니다. 그럼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시점에서 하면은 주식에서도 이익을 보고 환차익의 이익을 보는 양쪽에서 이익을 보는 환차익의 기회가 발생이 되면서 그렇겠죠. 그들로 매수 수급이 들어와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되는 쪽으로 본다면 지금 우리는 어디를 보고 있어도 되느냐? 결국은 수출 경쟁력이 있는 대형 수출주 얘네들이 실제로 이익 개선도 있지만 외국인들 수급도 그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최선이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는 자동차 반도체가 그중에 가장 핵심이지 않겠냐라고 이 보고서는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제가 의견이라고 이렇게 썼는데 이건 네.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요. 맞는 말이고 우리 주식시장에서 항상 그렇잖아요. 과거가 그랬다고 또 똑같이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환율이 약한 게 그래서 의견을 드린 거예요. 환율 급등 시기는 중대한 위기 등으로 시장이 급락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값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퀀트 자료에서는요. 네네. 그러나 수출 경쟁력 제고는 글로벌 경쟁 산업권 중에서 경쟁 우위인 섹터에서 국한되어야 된다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또 하나는 국내 경기 환경의 취약으로 환율 약세가 아예 국내 요인이 있다. 어디가 지금 그렇죠? 중국처럼 네네. 국내 요인으로 그렇게 있으면 이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외부 환경으로 인해서 이렇게 급격히 약세할 경우에는 그 효과는 더 확실하고 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지금 환율이 1,300원, 1,350원 달러원이 있는 게 꽤 오랫동안 있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도 좀 약했어요. 그래서 과거보다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통계적으로 볼 때 우리가 달러원이 1,400원 이상 간 거는 저는 2024년 동안 4번뿐이 없다니까요. 그렇게 굉장히 중대한 사건입니다. 네네. 근데 그랬을 때 이후에 시장이 어땠나를 봤을 때는 결국은 이거와 반대로 움직이는 게 우리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의 수익률은 상당히 높을 수 있다. 근데 지금은 우리 시장이 환율이 꽤 높으니까 예전처럼 큰 기대를 하지 못하지만 그런 가능성을 만약에 두고 본다면 일본이 엔화 약세로 인해서 톡톡히 상사주나 자동차가 수혜를 입고 이익이 늘어났잖아요. 우리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고서들이 요즘에 나오거든요. 시장을 바라볼 때 어떤 뉴스가 많이 나오지를 굉장히 많이 봐야 되는데 최근의 뉴스는 이 환율 약세, 원화 약세에 대한 보고서들, 그 수혜에 대한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쪽도 한번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서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냥 이제 수출만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수출하는 기업들 가운데서도 글로벌하게도 경쟁력이 있는 친구들, 네네. 예, 그런 쪽으로 공략을 해야지 그냥 단지 수출하는 회사고 요즘 환율 때문에 좀 좋아졌다 이런 걸로 들어가기에는 그렇죠. 네, 리스크가 좀 있네요. 네네. 네. 환율
급등 시기. 환율이 지금 이제 1,300 70원, 76원까지 까지 내려갔나요? 약간 약간 근데 뭐 내려온 건가요? 1,400원. 아니, 한때 왜 이러죠? 이게 근데 바로 내려가지 않을 거예요. 아, 외국인들 배당 받잖아요. 그 배당 아직 안 받았나요? 배당 지금 계속 지금 나오고 받고 있지 있는 중이죠. 않습니까? 아, 요건 이제 얼마라고 그러더라? 9조 정도 된다고 하죠. 9조 정도를 외국인이 받으면 딱 가져가겠죠. 세금 내야 되니까 자기들도. 아, 그거 이제 받으면 원화로 받으면 달러로 바꿔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달러 강세 원화 약세가 될 수밖에 없죠. 구조적으로 그런 시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9조군요. 그 정도 된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것 9조쯤 같습니다. 되는 돈이. 예, 예. 그게 단기간에 빠져나가면 환율에 그것도 영향 미치죠 당연히. 네, 맞습니다. 예. 1,300, 1,400도. 여튼 하여튼 굉장히 고환율 시대에 우리가 투자할 때 꼭 참고해야 될 거 오늘 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이 정도 마무리 할 텐데요. 혹시 우리 이사님은 마트 종종 가세요? 예전에 많이 갔는데 요즘 많이 못 가시고. 요즘에는 좀 못 갔는데 어쩔 때는 가보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물가 같은 것도 체크해야 되니까. 뭐 또 새로운 게 뭐가 있나. 요즘에 예. 뭐가 있을까요? 뭐 닭 한 마리 얼마인지 아십니까? 생닭이요? 네, 생닭. 잘 모르겠습니다. 18,000원. 뭐 그 정도 이제 그건 아마 좀 토종닭 큰 거 예. 아마 좀 보신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닭 한 마리 사이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쉽지 여름도 않습니다. 다가오는데. 해먹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마니커에서 물가 안정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4월 30일까지 4월 말까지 예. 3마리 만 원. 3마리 10,000원이요? 3마리. 만 원에 3마리. 뭐 포장이요? 아니면 생닭이요? 생닭인데 포장해서 드리죠. 진짜요? 병아리 가격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마니커에서 지금 물가 안정 프로젝트 신선하고 깨끗한 마니커 생닭 3마리에 만 원. 네, 하고 좋네요. 있습니다. 네, 3마리면 우리 이사님 또 우리 저희 사모님 제 식구니까 딱 먹기 딱 좋습니다. 그죠? 예. 한 마리 이렇게 해갖고 예. 삼계탕 맛있게 해 드시고. 대추도 있는데 한번 해봐봐요. 대추도 있으시면 딱 됐네요. 예. 네. 3마리 만 원입니다. 마니커. 네, 맛있게 드시고 예.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근영, 이선영, 차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